안녕하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그날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저, 연숙, 69세는 막 밥상을 들고 와서 식탁에 내려놓으려던 참이었는데 며느리 서연이 방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간 좀 적당히 하세요. 밥은 사람이 먹는 거지 돼지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를 악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반찬을 모두 식탁에 올렸습니다. 생선조림, 배추국, 계란부침 올 지훈이 제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밥상을 막 올려놓자마자 아직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는데 며느리의 친정엄마인 국씨가 허리에 손을 얹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의자에 털썩 앉더니 생선 접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든 거야? 소금이야? 아니면 바닷물을 끓였나? 제가 아직 대답도 못했는데 그분은 벌떡 일어나 저 옆으로 오더니 찰싹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따귀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휘청이며 거의 바닥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 늙은이 짜게 먹고 죽으려고? 우리 손주 이렇게 밥 해주면 언젠가 중독되겠네. 찰싹, 찰싹, 찰싹 7번의 따귀, 한 번도 빠짐없이. 매번 제 얼굴 피부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아무도 말리지도 달려와서 막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 제가 매일 돌보는 손주의 엄마는 팔짱을 끼고 구경하며 오히려 손뼉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어머, 엄마 매 맞는 거 잘 참으시네? 외할머니가 나서는 게 맞지, 엄마. 지훈, 제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으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쪼여들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 끝에 앉아 화끈거리는 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작은 화장대, 낡은 옷장, 남편이 암투병할 때 누웠던 침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제 집입니다. 제 집인데 지금 저는 여기서 따귀를 맞았습니다. 제가 10수년간 피와 땀을 흘려가며 세운 집에서 말입니다. 저는 저들에게 무엇일까요? 저는 평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치심은 일어나지 않으면 2번 죽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고 남편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아내 연숙에게 남긴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예전에 도와줬던 은퇴한 변호사 친구 혜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급하게 뵙고 싶어요. 혜자 씨는 바로 전화를 했고 저는 말했습니다. 제 집에서 7번 따귀를 맞았어요. 이 수치심을 안고 죽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습니다. 나, 김연숙은 며느리와 그 어머니를 고소한다. 집을 되찾고 명예를 되찾고 공정을 되찾겠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밖에는 이웃집 불도 다 꺼진 지 오래고 낡은 방 안에는 귀뚜라미 소리와 선풍기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남편이 쓴 글씨는 세월이 흘러 잉크가 번졌지만 한자 한자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처음 지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막리를 나가고 저는 새벽 3시부터 시장에서 찹쌀떡을 팔았습니다. 모은 돈은 모두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이 케이크가 되어
저들이 서로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진수가 되자 저는 십수년간 해오던 대로 일찍 일어나 차를 끓이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순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연이가 방에서 손주를 안고 나와 저를 싸늘하게 쳐다봤습니다. 식탁에 앉아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침 다시 제대로 차려요. 외할머니 또 괜히 욕하게 하지 말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요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찬장에서 우유를 꺼내 손주에게 주고 끓인 물만 남겨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시가 그것을 보고 집안에서 나와 소리쳤습니다. 야, 이 늙은이, 여기 호텔로 만들 셈이야? 일도 안 하면서 눈치도 없냐? 저는 멈춰서서 돌아보며 났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이 집 주인은 접니다. 당신 하인이 아니에요.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국시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주인. 유언장에 서연이 이름 적혀 있어. 헛꿈 꾸지 마. 저는 곧장 제사상 앞으로 가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여기 유언장 있어요. 남편이 직접 손으로 쓴 거예요. 날짜도 명확히 적혀 있어요. 그 조작된 타이핑물이 아니에요. 서연이는 힐끗 보고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쓸모없는 종이로 누굴 겁주려 해요? 이 집은 이제 내 거예요. 엄마는 얹어 사는 거니까 분수 좀 알아요. 지훈이 방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흐릿한 표정에 면도도 안 하고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서연이를 보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엄마도 나이 많으니까 이제 쉬세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가 늙었다고 다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엄마가 말했지. 엄마를 이 지경까지 몰지 말라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사본, 빚 갚은 내역이 적힌 수첩, 예전 통장, 심지어 집을 지을 때 제가 시멘트를 섞고 남편이 벽돌을 나르는 사진까지. 이 모든 것을 그날 오후 혜자 씨에게 가져갔습니다. 혜자 씨는 서류를 보고 저를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소 안 하면 정말 몇 달 안에 집에서 쫓겨나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청서 작성 도와주세요. 그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뒷마당에서 남편이 손주를 위해 심어놓은 산달나무에서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나무는 그대로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연이가 부엌 한가운데 서서 제가 외출 전에 차려놓은 밥상을 발로 차엎고 있었습니다. 국이 여기저기 튀고 생선조림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엄마, 누구 만나고 왔어요? 또 뭘 꾀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는데 이 집은 이제 엄마 거 아니에요. 저는 다가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뭘 봐? 싫으면 딴 데로 가. 얹혀 살면서 말대꾸는 왜 해? 나는 입을 열어 천천히 말했다. 나 오래 얹혀 살지 않을 거야. 너희들 준비해. 법정에서 보자. 그녀는 눈을 부릅떴다. 나는 말을 이었다. 오늘부터 너희가 하는 말 한마디, 쓰는 돈 한 푼까지 다 기록할 거야. 나는 다 되찾을 거다. 이 집이 탐나서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흙처럼 짓밟게 두지 않을 거니까. 그때 처음으로 서연이는 침묵했다. 지훈이는 내 뒤에 서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다. 국시 어머니가 안에서 나와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 소송해봐라. 이 늙은이가 미쳤구나. 나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서류 가방을 들었다. 내 마음은 떨렸지만 심장은 고요하게 뛰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참고 사는 늙은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지편관의 낡은 의자에 혼자 앉아 혜자씨가 인수해준 소송장, 정식소장을 손에 들었다. 바람이 불어올 때 어디선가 남편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해라, 끝까지 해봐. 집안에 불이 켜졌다. 서연이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고 국시 어머니가 손자를 꾸짖는 소리도 들렸다. 또 울면 할머니가 널 길에 내보내서 걔한테 쫓기게 할 거야. 알았지?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이게 내 집, 내 손자인데 마치 지옥에 사는 것 같았다. 진수 다음 날 나는 동사무소에 가서 토지 사용권 증서 등본을 발급받으려고 했다. 직원이 내 이름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지금 등기부는 이서연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전 박진수 씨로부터 양도된 것으로 나와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이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네, 적법한 사본이 있습니다. 보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얼어붙었다. 사본에는 남편의 서명이 분명히 있었지만 필체가 딱딱하고 엉성해서 평소 남편이 쓰던 글씨와 전혀 달랐다. 공증일자는 남편이 돌아가신 지 3일 후였다. 나는 벌떡 일어나 말했다. 그 사본 하나 뽑아주세요. 필요합니다. 그 종이를 손에 쥐자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다. 나는 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날카롭게 말했다. 뭐라고? 사망일 이후에 공증했다고? 애들 장난이지. 이건 공증 위조 증거야. 그날 오후 나는 집에 돌아와 남편의 수첩을 꺼냈다. 필체를 대조해보니 완전히 달랐다. 문맹도 두 글씨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옛 이웃 민수 아저씨에게 전화했다. 그는 미국에 갔었지만 고향에 잠시 들렀다. 아저씨는 남편이 유언장을 쓸 때 옆에서 지켜봤던 증인이다. 나는 물었다. 아저씨, 진수가 집 남긴다고 쓴 날 기억하세요? 아저씨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기억하지. 언니가 울면서 그 옆에 있었잖아. 바로 제사상 앞에서. 나는 말했다. 아저씨, 증인 좀 서줄 수 있어요? 그럼. 언니 목숨도 아깝지 않은데 내가 진술이 뭐 대수겠어? 다음 날 혜자 씨가 소송 서류와 모든 증거를 준비했다. 잘못된 날짜의 토지 서류 사본, 진수 씨의 자필 메모, 증인의 진술, 필적 감정 신청서. 나는 소장을 구청 법원에 제출했다. 접수 담당자는 젊은 남자였고 밤새 일에 피곤한 눈이었다. 내용을 보고 나를 올려다봤다. 누구를 고소하시나요?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를 고소합니다. 재산 강탈과 유언장 위조죄로요.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드릴게요. 사흘 뒤 첫 소환장이 집으로 도착했다. 그때 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집배원이 크게 외쳤다. 법원에서 온 편지요. 나는 서명을 하고 집에 들어왔다. 마침 서연이가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내가 소리내어 읽었다. 서울지방법원 제5민사부 이서연 당사자 자산분쟁 출석 요구.
서연이는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내가 말했지? 법정에서 보자고. 그녀는 소리쳤다. 엄마 미쳤어요? 친딸을 고소해요? 나는 돌아서며 한마디 던지었다. 내 딸은 이미 죽었어. 지금 이 집에 사는 건 내 딸이 아니야. 국시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나와 소 한 장을 마치 귀신 보듯 바라봤다. 지훈이는 방에서 뛰어나와 소 한 장을 낚아챘다. 다 읽고 나서 손이 떨리고 입이 더듬거렸다. 엄마, 진짜로 소송하는 거야? 나는 허리를 곧게 펴고 더 이상 망설임 없는 눈으로 말했다. 소송이 아니야. 나는 내 몫을 되찾는 거야. 내 아빠랑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집을. 집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다. 서연이는 창백한 얼굴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국시 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고 헉헉거렸다. 지훈이는 혼이 빠진 듯 서 있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눈물이 글썽이었다.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순한 시골 엄마가 아니다. 나는 정의를 되찾는 사람. 집을 되찾는 사람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존중까지 되찾을 것이다. 나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소송을 내고 나서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칼날을 밟는 듯 아팠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나는 과거에 묻힌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나는 버스를 타고 남편과 함께 힘들게 살던 외곽 시골로 향했다. 동네는 많이 변했지만 나는 여전히 낡은 4평짜리 집으로 이어지는 흙길을 알아볼 수 있었다.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예전에 그 집에서 남편과 나는 전기도 수도도 없이 오직 큰 사랑 하나로 집을 지었다. 나는 옛 이웃 순자 할머니 집에 들렀다. 순자는 그 시절 내가 진수 씨와 함께 첫 땅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는 걸 지켜본 사람이다. 순자는 이제 허리가 굽고 눈도 침침하지만 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연숙 씨야? 정말 오랜만이네. 아직도 시내 집 잘 지키고 있지? 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물었다. 할머니, 그때 저희가 드린 서류 아직 갖고 계세요? 그 손글씨 복사본이요. 순자 할머니는 허둥지둥 집 안으로 들어가 낡은 양철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나는 소름이 돋았다. 복사본은 아직도 있었다. 비록 누렇게 변색됐지만 글씨는 선명했다. 매수인 김현숙, 매도인 남식씨, 금액 3,800만 동. 서명하고 도장 찍고 나는 순자를 꼭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다. 언니 이거 가지고 있어요. 내가 10몇 년 동안 간직했어요. 정 선생님께 말해요. 나는 버리지 않았어. 이거 나중에 연숙 씨가 필요할 거야. 순자는 몰랐다. 오늘 그 나중에가 진짜로 온다는 걸. 순자 집을 나서서 나는 예전에 진수가 시멘트, 벽돌, 철근을 샀던 중고건자재 가게를 찾았다. 지금은 주인이 옛날 주인의 아들이었지만 여전히 옛 손님 수첩을 보관하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숙이라는 이름, 주소는 이순실로 42번지로 된 주문 좀 찾아봐 주세요. 그는 한참 수첩을 넘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있습니다. 당시 모든 차재는 연숙이라는 분이 주문하고 결제하셨네요. 영수증도 있습니다. 복사본 필요하세요? 나는 손을 떨며 종이 뭉치를 받아들었다. 하나하나 숫자가 내 심장에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상기시켰다.
집에 돌아가는 길, 비가 쏟아졌다. 나는 오래된 가게 처마 밑에 몸을 숨기고 헐떡이며 앉았다. 내 손에는 이제 살아있는 증거가 있었다. 누군가의 말도 추측도 아닌 흑백으로 남은 문서였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모든 것을 가방에 넣어 침대 밑에 숨겼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이 소용돌이쳤다. 다음 날 진수가 손주에게 죽을 끓이고 있을 때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다. 엄마, 내 아이 죽에 뭐 넣었어? 나는 얼어붙었다. 그녀가 달려와 냄비를 바닥에 내던지니 뜨거운 죽이 사방에 튀었다. 나는 아직 반응도 못했는데 그녀가 손가락질했다. 엄마, 내 아이 독살하려 했지? 우리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지훈이 밖에서 들어와 모든 걸 들었다. 그는 옳고 그름을 묻지 않았다. 조용히 말했다. 그만해, 엄마. 이제 요리하지 마세요. 나는 붉어진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손에 묻은 죽을 닦고 방에 들어가 막 복사한 증거들을 가방에 넣고 나왔다. 나는 서연에게 말했다. 나는 내 손주를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는 날 매일 죽이고 있다. 그녀가 비웃었다. 죽일 거면 진작 죽였지. 엄마가 더 살아서 뭐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법정에서 설 거야. 그리고 너희도 같이 끌고 갈 거다. 나는 곧장 문을 나서 혜자 아주머니 집에 갔다. 그녀는 내가 종이 뭉치를 내미는 걸 보고 놀랐다. 세상에, 이걸 다 어디서 구했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것은 내가 다 되찾을 거야. 혜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한마디를 했다. 걔네도 대단하지만 언니가 이렇게 독할 줄은 몰랐네. 나는 웃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사흘 후 구청 인민법원에서 공식 소환장이 집으로 배달되었다. 나는 오후 초입에 손주 옷을 개고 있을 때 받았다. 봉투를 열자마자 내용을 훑어보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종로구 인민법원, 원고 김현숙과 피고 이서연, 최명자 간의 1차 조정기일 통지. 나는 종이를 서류철에 끼워 넣으려던 찰나 거실에서 문이 쾅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 엄마, 법원에서 온 거 받았어? 나 줘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으로 쳐들어와 내 손에서 봉투를 낚아채 찢으며 소리쳤다. 조정기일. 엄마, 대낮에 꿈꾸네? 이 집을 무슨 법원이 처리해? 이미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알겠어. 나는 여전히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시선을 흔들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국 아주머니가 들어와 봉투를 빼앗았다. 내가 볼게. 못된 것들아. 늙었으면 조용히 살지. 소송질은 왜 해? 감옥에서 죽고 싶어. 나는 일어나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죽길 바래? 너희가 날 못 죽여. 내가 죽어도 너희를 끌고 갈 거야. 서연이 달려들어 뺨을 때리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허공에서 잡았다. 모두가 굳어졌다. 처음으로 나는 69살의 노파가 거실 한가운데서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나는 꽉 쥐었다. 이 손으로 날 7번이나 때렸지. 이제는 손가락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 그녀는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났다. 놀란 눈빛이었다. 지훈은 구석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이 창백했다. 국 아주머니가 비웃으며 말했다. 법정에 가면 뭐해? 유언장 공증 다 끝났어. 우리는 순자보다 더 철저히 준비했지.
나는 바람처럼 가볍게 미소 지었다. 아무리 준비해도 남편 손글씨 한 줄 못 이겨. 그날 밤 나는 밥도 먹지 않고 서류를 정리했다. 한 장 한 장 복사본, 영수증에 번호를 붙였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나는 나가 문을 열었다. 지훈이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땅만 바라봤다. 엄마, 진짜로 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침을 삼켰다. 제발 엄마, 그만두면 안 돼.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내가 피 흘리며 낳고 아플 때 죽 한 숟가락씩 먹여 키웠으며 대학까지 보내려 온갖 일을 했던 내 아들. 그런데 지금 그는 엄마가 집 한가운데서 뺨 맞을 때도 침묵하는 자였다. 지훈아, 엄마 진심으로 말할게. 너희가 엄마 안 때리고 주간 없고 엄마를 막다른 길로 몰지 않았다면 엄마는 예전처럼 참고 살았을 거야. 하지만 너희가 한 가지를 잊었지. 나는 잠시 멈췄다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엄마는 더 이상 너희가 짓밟을 땅이 아니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나갔다. 조정기일 아침, 나는 검은색 아우자이를 입고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머리를 올려 묶었다. 출발하기 전 남편의 제단에 향을 올렸다. 여보, 나 다녀올게. 오늘은 약속을 되찾는 날이에요. 법원은 바로 구청 중심에 있어 사람들이 붐볐다. 나는 혜자 아주머니와 함께 긴장하지 않고 손이 차갑지도 않았다. 도착하니 서연, 국 아주머니, 지훈이 이미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그들 측 변호사는 잘생겼으나 냉정한 남자였다. 나를 보더니 비웃었다. 원고분이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건 빨리 끝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재산 이미 명예 이전됐고 소송 져봐야 더 창피해질 뿐입니다. 나는 그를 천천히 바라봤다. 창피함은 이미 충분히 겪었어요. 이제 너희가 맛볼 차례야. 조정실 문이 열리고 서기가 불렀다. 당사자분들 들어오세요. 나는 고개를 높이 들고 곧장 들어섰다. 평생 처음으로 나는 거의 일흔이 된 노모로서 내 아들,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의 장모와 마주 앉아 내가 한평생 모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집을 되찾기 위해 맞섰다. 이번 싸움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지만 나는 이미 시작했고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서 제인과 함께하는 복수 채널의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다. 조정실 문이 닫히고 안은 차가워서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들렸다. 내 앞에는 긴 테이블이 있었고 가운데에는 흰 셔츠에 두꺼운 안경을 쓴 중년의 공무원이 엄격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내 왼쪽에는 혜자 씨가 두꺼운 서류철을 앞에 두고 반듯하게 앉아 있었다. 오른쪽에는 서연이, 국씨, 지훈이, 그리고 차가운 얼굴의 변호사가 있었다. 각자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공무원이 말하며 나를 바라봤다. 김현숙 씨, 소송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가방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내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이 집은 나와 남편이 반평생을 바쳐 지은 것이다. 우리가 명의자였고 땅을 한 푼 한 푼 내며 사고 땀과 눈물로 집을 지었다. 나는 자식들과 손주와 다투지 않았다. 내가 내 집에서 뺨을 7대 맞기 전까지는 나는 서연을 흘끗 봤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내 이름이 서류에서 사라진 걸 보고서야 나는 내가 배신당한 걸 알았다. 공무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피고 측으로 돌아봤다. 피고 측 의견 있으십니까? 상대 변호사가 일어나 담담하게 말했다.
증서상 소유권은 이미 3년 전부터 이서연 씨 명의로 합법적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공증도 완비되어 있고 자발적 양도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증사본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공증 날짜를 잘 보십시오. 2020년 5월 14일입니다. 제 남편은 그해 5월 1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3일 뒤에 어떻게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까? 조정실은 침묵에 휩싸였고 상대 변호사는 파일을 뒤적이며 손이 떨렸다. 공무원은 사본을 받아 날짜를 뚫어지게 보더니 찡그렸다. 피고 측은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국 씨가 끼어들었다. 아마도 미리 서명해두고 그날 서류만 만든 것일 겁니다. 혜자 씨가 비웃듯 말했다. 죽은 사람에게 공증해주는 공증인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위조죠. 지훈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명 감정과 공증 시점 확인을 요구합니다. 혜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구가 정당합니다. 법원에서 필적 감정과 공증 절차 조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나는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돌아가는 길, 나는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다. 가슴에 박힌 가시 하나가 빠진 듯한 가벼운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밥만 뜨고 표정은 어두웠다. 지훈은 아이에게 반찬을 집어주고 아이는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드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먹먹했다. 식사는 침묵 속에 흘러갔다. 식사 후 나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서연이 명령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일주일 후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혜자 씨가 오후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서명이 위조입니다. 서명한 사람은 진수가 아닙니다. 지금 공증사무소를 조사 중입니다. 나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몇 번 멎는 듯하다가 터질 듯 뛰었다. 그날 오후 나는 집에 돌아와 제단을 정돈하고 결혼사진을 닦고 물잔과 국화꽃병을 새로 갈았다. 여보, 나 이제 이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바람처럼 속삭였다. 서연은 늦게 집에 들어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내가 서류를 정리하는 걸 보고 소리쳤다. 엄마, 우리를 죽이려고? 엄마 미친 거 아니야? 나는 일어나 감정 결과 사본을 내밀었다. 이건 위조 서명이야. 법원에서 계속 조사할 거야. 서연은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엄마, 이 집이 갖고 싶은 거지? 좋아, 갖고 싶으면 가져. 나는 대답했다. 너희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되찾는 거야? 내가 주인이니까. 지훈이 나와서 서연의 팔을 붙잡았다.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오열했다. 처음으로 나는 서연이 미친 듯이 울부짖는 모습을 봤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싸움에 내가 들어온 이상 더는 물러설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마당 문을 열었더니 누군가가 대문 틈으로 봉투를 밀어 넣어두었다. 나는 몸을 굽혀 봉투를 주워 열어보니 손편지였다. 삐뚤빼뚤하지만 익숙한 글씨였다. 나는 손이 떨리며 한 줄 한 줄 읽었다. 저는 집양도 서류에 서명을 강요당하는 걸 본 적 있습니다. 저는 지훈 씨 가족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며느리와 장모가 서로 짜고 할머니께 서명을 속이려는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때는 너무 가난하고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잃을 게 없으니 필요하면 제가 증인 서겠습니다. 나는 현관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 편지는 내 등을 세차게 후려치는 몽둥이 같았지만
쓰러뜨리려는 게 아니라 나를 일깨우는 힘이었다. 나는 아침에 바로 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자 씨는 편지를 읽고 찡그리며 말했다. 이분이 증언해준다면 결정적 증인이 됩니다. 연락처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편지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 하숙집 주소가 적혀 있어요. 주저하지 않고 나는 혜자 씨와 그날 오후 바로 찾아갔다. 허름하고 더러운 하숙집이 단층 주택 뒤에 숨어 있었다. 나는 방마다 문을 두드리다 6번 방에 도착하니 50대쯤의 흰머리가 섞인 남자가 문을 열었다. 나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혹시 연숙 씨 맞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더듬거렸다. 죄송합니다. 얼굴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진실을 밝힐 용기가 있습니까? 그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정식으로 서명했다. 진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연 씨와 국 씨가 양도 서류를 위조하고 연숙 씨가 남편 상을 치르는 중에 강제로 서명시킨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내게는 입막음용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혜자 아주머니가 기뻐하며 말했다. 여기 금쪽 같은 증거가 있어요. 나는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얼굴을 뻣뻣하게 하고 있었다. 어디 갔다가 이제 와? 밥도 안 했어? 나는 말없이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혜자 아주머니가 모든 보충 서류를 제출했다. 동시에 법원에서 1심 재판 소환 통지가 왔다. 더 이상 화해는 없었다. 그날 오후 서연이가 미쳐 날뛰었다. 책상을 내리치며 욕을 했다. 엄마 진짜 끝까지 갈 거야?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일어나서 서연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장난 아니야. 나는 공정함을 되찾으려는 거야. 서연이가 달려와서 지난번처럼 나를 때리려 했지만 이번엔 지훈이가 가로막았다. 이제 그만해, 서연아. 엄마는 내 엄마야. 서연이는 멈칫했다. 나는 몇 걸음 물러서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바로 그때 밖에서 국 아주머니가 들어와 휴대폰을 탁 내려놓았다. 너희들 이제 도망칠 궁리나 해. 법원에서 나한테 진술하라고 불렀어. 이제 끝났어. 서연이는 국 아주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엄마가 무슨 말 했지? 엄마도 나 배신하는 거야? 국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내가 너 챙기다가 이제 나까지 엮였어. 감옥 갈 거면 너나 가지. 나는 상관없어.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욕설, 의자 넘어지는 소리, 아이의 울음소리. 나는 조용히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았다. 나는 알았다. 오늘부터 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다. 이제 전쟁터다. 그날 밤 지훈이가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지훈이는 내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엄마, 이거 봐. 이건 내가 공동명의로 있던 엄마 계좌야. 미안해. 나도 몰랐어. 걔들이 거기서 돈을 빼서 서류를 만들 줄은? 나는 받아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부터 알았니? 지훈이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다. 엄마가 뺨 맞았을 때 다 알았어. 하지만 무서웠어. 난 약했어. 나는 지훈이를 탓하지 않았다. 이제 어느 편에 설지는 내가 알아서 해.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침대에 앉아 지훈이가 준 서류를 펼쳤다. 명확한 거래 내역서. 2년 전 내가 심장수술로 입원해 있을 때
서연 이름으로 수차례 이체된 내역.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들은 나를 속였다. 나는 서류를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1심 재판 당일 억수같이 비가 내렸다. 나는 검은색 아오자이를 입고 손에 낡은 롤라, 베트남 모자를 들고 법원 문을 한 걸음씩 들어섰다. 혜자 아주머니가 옆에서 서류를 들고 전투에 나가는 얼굴로 곧게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대기실에 앉아있는 서연이를 보았다.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국 아주머니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손을 떨고 있었다. 지훈이는 맨 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재판정으로 들어오세요. 서기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서류를 꼭 쥐고 법정에 들어섰다. 머릿속에 남편의 목소리가 울렸다. 집을 지켜, 연수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장이 높은 단상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았다. 원고 김현숙, 소송 이유를 진술하세요. 나는 단호하게 일어섰다. 저는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를 상대로 재산 탈취, 명예위조, 남편 상중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공모 사기를 저질렀기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 혜자 아주머니가 일어나 서류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잘못된 시점에 명의이전 서류 사본. 필적 감정 결과 남편의 서명이 아님. 구 운전기사의 증언. 내 이름으로 된 건축자재 지출 영수증. 불법 이체된 예금통장 및 계좌 내역. 법정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피고 측 변호사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위조 사실을 몰랐으며 어른들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재판장이 서연을 바라봤다. 피고 이서연, 반박할 말 있습니까? 서연이는 다리가 떨리는 채로 일어섰다. 네.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다 했고 저는 그냥 사인만 했어요. 재판장은 국 아주머니를 향했다. 피고 최명자, 진술하세요. 국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딸이 살 곳을 마련해주고 싶었을 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재판장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선언했다. 본 사건은 위조 및 재산 사기 혐의가 있습니다. 법원은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이첩하겠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명확화를 위해 10일간 재판을 연기합니다. 임시로 해당 주택은 동결되며 각 당사자는 매매, 이전, 개입을 금합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최종 승리는 아니지만 정의의 첫걸음이었다. 법원을 나서는데 서연이가 계단에 주저앉아 머리를 숙이고 울고 있었다. 지훈이가 옆에서 울먹이고 있었다. 국 아주머니는 계속 전화를 걸며 다급하게 말했다. 이제 땅 못 팔아. 법원에서 동결했어. 나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날 오후 나는 절에 가서 남편을 위해 향을 피웠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나는 그저 말했다. 여보, 나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내 이름을 이 집에서 지우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저녁에 돌아와 나는 지훈이 어릴 적 방을 정리했다. 낡은 장난감 트럭, 할아버지가 사주신 색연 필통. 그 모든 물건이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그것들을 간직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이 집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다.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말이 없었다. 한편으로는 조금 안도했고
한편으로는 쓰라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서연과 국시의 짐이 거실에 모여 있었다. 지훈이 집 한가운데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엄마, 엄마, 쟤네들 도망가려고 해. 나는 찡그리며 물었다. 누가? 서연이랑 국시, 내가 전화 엿들었는데 오늘 밤 캄보디아로 도망가려 해. 나는 몸이 오싹해졌다. 그때 혜자 씨의 전화가 울렸다. 나는 스피커폰을 켰다. 연숙 씨, 집안 누구도 외출 못하게 하세요. 구청 경찰이 곧 도착합니다. 오늘 밤 버스표를 샀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나는 즉시 대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숨겼다. 서연이 안에서 뛰쳐나왔다. 엄마 뭐해요? 문 열어요. 나는 집 한가운데 서서 막아섰다. 너희들 어디 가려고? 도망치려고? 국시가 끼어들었다. 당신 일 아니에요. 비켜요.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쳤다. 내 목소리가 종소리처럼 울렸다. 너희들 나 독살하고 이제 도망가? 법정에서 당당히 맞서 지훈이 뒤에서 떨고 있었다. 제 딸아이는 소리치며 울었다. 엄마, 이 집안 망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또 누가 죽길 바라는 거야? 나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나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 내가 뺏긴 걸 되찾으려는 거야. 바로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다. 사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다가왔다. 우리는 구청 수사관입니다. 서연 씨와 국 씨는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이는 울부짖으며 버둥거렸다. 안 돼요. 엄마 살려줘요. 국 씨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만 꼭 끌어안았다. 나는 가만히 서서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텅 비었다. 나를 7대나 때릴 때 손뼉을 치던 며느리는 이제 수갑을 차고 문 밖으로 끌려나갔다. 내게 쓸모없는 늙은이 라고 욕하던 국시도 이제는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지훈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재단을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촛불이 오래된 사진에 비쳤다. 그의 눈길이 내게 말했다. 당신 잘 해냈어. 일주일 후 재판이 끝났다. 법원은 판결했다. 집양도 서류는 위조된 것입니다. 이 집은 연숙 씨의 소유임을 인정합니다. 두 피고인은 서류 위조 및 독살 음모 혐의로 기소되었다. 지훈이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책임 방기로 경고를 받았다. 나는 판결문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내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나는 대문을 열고 익숙한 집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한때 내 보금자리였고 그 후엔 지옥이었다. 이제 아마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떠났으니 다시 평온한 곳이 될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마당을 쓸었다. 낙엽이 가득했다. 바람이 지붕을 스치며 삐걱거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평온했다. 지훈이가 나와서 물 한 잔을 내밀었다. 엄마, 물 좀 드세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남아.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이제 아무도 내게 빚진 게 없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밤이 되어 나는 장롱을 열어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장에는 아직도 남편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이 집은 연숙의 것이다. 누구도 빼앗을 권리가 없다. 나는 바랜 잉크 위에 손을 얹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내가 집을 지켰어. 그리고 명예도 지켰어. 재판이 끝난 지 3주 후, 우리 집은 다시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국시의 슬리퍼 소리도, 서연이의 비웃음과 독설도 사라졌다. 이제는 나와 지훈이만 전쟁터 같던 집에서 두 그림자처럼 조용히 남았다. 지훈이는 변하려고 애썼다.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와서 마당을 쓸고 걸레질을 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의 눈에는 늘 슬픔이, 어깨에는 늘 무거움이 있었다. 그날 밤 저녁밥을 먹으며 그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직도 나를 아들로 생각해?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엄마는 내가 생명과도 같았어. 하지만 내가 침묵해서 엄마는 아팠다. 엄마는 늙었으니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돼. 다만 존중만 있으면 돼. 그는 고개를 숙이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 이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엄마 울리지 않을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말하지 않았다. 나는 안다. 지훈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다. 하지만 그는 약한 아이였다. 그리고 때때로 약함이 칼보다 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다. 다음 날 나는 순잔의 집에 갔다. 한때 내 땅 문서를 맡아주었던 이웃이다. 나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에 들어서자 그녀가 반갑게 외쳤다. 연숙 씨. 소송 이겼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하늘도 보고 있구나. 나는 의자에 앉아 처음 맞은 뺨부터 독이 든 국, 마지막 재판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순자는 목이 메었다. 걔네들 너무 악하다. 나였으면 벌써 정신병원 갔을 거야. 나는 조용히 웃었다. 선택지가 없었어요. 싸우거나 아니면 침묵 속에서 죽거나. 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고개 숙이지 않고 옛 골목을 걸었다. 집에 도착하니 지훈이가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엄마, 경찰이 다시 진술하라고 불렀어요. 이번엔 다 말할 거예요. 이제 누구도 감싸지 않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강요하지 않아. 하지만 기억해. 진실만이 너를 평화롭게 해줄 거야. 다음 날, 지훈이는 지쳐 보였지만 한결 가벼워진 얼굴로 돌아왔다. 다 말했어요. 서류에 억지로 서명하고 돈을 이체한 것도요. 경찰이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준대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쓰라리면서도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 마침내 내 아들이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옳고 그름, 양심으로 돌아온 것이다. 다음 주 나는 서연이가 창고로 쓰던 뒷방을 정리했다.